5억에 팔려왔다며? 그래도 신랑이 인물은 반반하잖아. 다리를 못 써서 그렇지. 에이, 그래도 5억이면 충분하지 뭐.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재벌가 막내 한민준의 아내. 결혼한 지 1년. 그러나 이 집안 사람들에게 저는 여전히 외부인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언장이 공개되는 날이었죠. 상속에서 제외된 남편. 월 1200만 원만 지급한다는 차가운 유언. 이유는 명시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위장 결혼이라고, 돈 때문에 붙은 여자라고, 장애인 남편 팔아먹는다고, 경찰 출석 요구서까지 날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어요. 시아버지가 왜 아들을 버렸는지, 보험 수익자를 왜 바꿨는지, 서류를 왜 강탈했는지, 그 모든 진실을 담은 녹음 파일이 있다는 걸. 나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다. 그래서 휠체어 탄 아들을 숨기고 돈으로 이용했다. 오늘 그 녹음을 공개합니다. 계약 결혼이 진짜 사랑이 되기까지 5억 빚진 여자와 재벌가 막내의 1년. 함정과 배신, 그리고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위장 결혼 의혹받은 여자가 폭로한 재벌가의 충격적인 비밀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장례식장 로비에 검은 향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조문객들은 저마다 고개를 숙인 채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얀 국화 화환이 줄지어 늘어선 복도 끝, 유언장 발표 안내문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영결식 직후 공개 예정이라는 문구가 또렷했어요. 저는 남편의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한민준 31살. 한진우 회장의 막내 아들이자 제 남편이었죠. 검은 양복 위로 그의 어깨가 조금 축 처져 있었어요. 두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요. 제 가방 안에는 2개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익명 고소장, 위장 결혼, 재산 편취 혐의, 또 하나는 경찰 출석 요구서. 조사일은 내일 오전 10시였죠. 저는 봉투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남편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다 끝낼 거예요. 더는 숨지 않을 거고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봤어요. 눈빛이 흔들렸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편에서 와인잔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문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민수 55살. 남편의 큰형이자 이 집안의 장남이었죠. 덩치 큰 몸으로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오는데 얼굴이 붉었습니다. 술 냄새가 멀리서도 났어요. 막내 며느리 힘들겠구만. 반말이었지만 걱정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아주버님 괜찮습니다. 민수는 허허 웃으며 제 어깨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힘 조절이 안 되는 손길이었죠. 그가 남편 옆에 쪼그려 앉아 속삭이듯 말했어요. 막내야, 형이 뭐 도와줄 거 있나? 남편이 작게 웃었습니다. 형, 괜찮아요. 그때 장례식장 안쪽에서 또 다른 인물이 나왔습니다. 한민석, 45살. 남편의 둘째 형이었죠. 정갈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그는 우리를 보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형님, 오늘은 술 좀 자제하시죠. 말투는 존댓말이었지만 명령에 가까웠어요. 민수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민석이 저를 향해 눈인사를 건넸습니다. 표정 없는 얼굴이었죠. 저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옆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아님, 준비됐죠? 배도윤, 제 변호사였습니다. 27살쯤 돼 보이는 그녀는 여동생처럼 다정했지만 일할 때만큼은 냉철했죠. 검은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그녀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말 대신 증거로 말합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이 식장 입구를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형제 구도 보이시죠? 큰형은 술, 둘째는 계산, 막내는 휠체어. 오늘부터 이 구도가 무너질 겁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식장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발을 옮겼어요. 가방 속 봉투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이 시작이었죠. 모든 것을 끝낼 시작이었습니다. 3달 전이었습니다. 부산 사하구 원룸. 6평 남짓한 공간에 저와 엄마가 살고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엄마의 약봉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당뇨약, 혈압약, 진통제. 하나하나 세어보는데 손끝이 떨렸죠. 통장 잔고는 12만 원. 대출 독촉 문자는 하루에 3번씩 왔습니다. 화면에 뜨는 숫자는 늘 똑같았어요. 5억. 정확히 5억의 빚이었죠. 아버지가 친구 보증을 잘못 써서 생긴 빚이었지만 갚아야 하는 건 저였습니다. 엄마가 방에서 기침 소리를 냈어요. 저는 약봉지를 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린 채 누워 계셨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약 드셔야죠. 엄마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 아껴 먹어야지. 돈이 어디 있다고.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물컵을 들고 엄마 곁에 앉았어요. 엄마 손은 얼음장처럼 차갑더군요. 바로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 번호였어요. 저는 거실로 나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진우 회장 측 비서입니다. 목소리는 무표정했습니다. 감정이라고는 없는 목소리였죠. 형식적 결혼을 제안드립니다. 계약 기간 2년, 조건은 간병과 동행입니다. 빚은 저희가 대신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형식적 결혼, 간병, 빚 처리,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왜 저예요? 조건에 맞는 분이십니다. 답변은 오늘 안으로 주시면 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엄마 방에서 또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식탁 위 독촉장이 눈에 들어왔죠.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락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저는 호텔 결혼식장에 서 있었습니다. 백색 드레스를 입고 부케를 든 제 모습이 거울에 비쳤어요. 장례식에 가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죠. 제 삶을 묻으러 가는 거니까요. 예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하객들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제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신랑 측 사람들이었죠. 저는 혼자 버질로드를 걸었어요. 발걸음마다 구두 소리가 울렸습니다. 제단 앞에 휠체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 남편이 앉아 있었어요. 한민준. 검은 턱시도를 입은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섰죠. 주례가 말했습니다. 이제 두 분은 부부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죠. 눈빛에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저는 저택으로 왔습니다. 방은 넓고 고급스러웠어요. 그러나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침대 위에 앉아 짐을 내려다봤죠.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가방을 챙겼어요. 옷가지 몇 벌, 통장, 휴대폰.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죠.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벽을 긁는 소리. 저는 멈춰 섰어요. 소리가 나는 쪽을 봤습니다. 복도 끝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휠체어가 아니었어요. 그는 두 팔로 바닥을 짚고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를 질질 끌면서 벽을 잡고 몸을 끌어올리려 하고 있었죠.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턱을 깨물고 있었어요. 그가 벽을 짚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무너졌어요. 다시 일어났습니다. 또 무너졌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해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가방을 든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 수 있어. 해야 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목소리였죠. 저는 천천히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빛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도 살려고 애쓰는 중이라는 걸, 저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저는 남기로 선택했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가족 모임을 소집했어요. 저는 남편을 따라 넓은 거실로 갔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고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죠. 저는 이런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식탁은 이미 차려져 있었습니다. 흰 접시 위로 음식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죠. 상석에 시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한진우 회장. 60대 중반의 그는 회색 양복을 입고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우측에 큰아주버님 민수가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부은 채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그 옆에 둘째 아주버님 민석이 태블릿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끝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남편의 자리였죠. 저는 남편의 휠체어를 밀어 끝자리로 갔습니다. 남편이 자리에 앉자 저는 그 옆에 섰어요. 앉으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시아버지가 신문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앉게. 짧은 한마디였어요. 저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의자에 앉는데 등받이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고모였어요. 시아버지의 여동생인 그녀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쯤 돼 보이는 그녀는 저를 훑어봤죠. 시선이 날카로웠어요. 아이고, 신부 왔네. 말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고모가 식탁에 앉으며 저를 똑바로 봤어요. 부산 달동네에서 왔다며? 거기가 어떤 동네더라?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고모가 웃었습니다. 간병인 자격증이라도 있어? 아니면 그냥 돈 때문에 온 거야? 5억이면 충분하지 뭐.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석이 태블릿에서 눈을 들었고 민수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죠.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고개를 숙인 채 참았습니다. 익숙한 일이었거든요. 돈 없는 사람은 늘 이런 말을 듣죠.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포크를 내려놓았어요. 금속 소리가 식탁 위로 울렸습니다. 그가 고모를 똑바로 봤죠. 이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존댓말이었지만 선을 긋는 말투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고모의 표정이 굳었어요. 입을 열려다 다물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봤죠.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옆모습을 제대로 봤습니다. 턱선이 단단했어요.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은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만 주먹을 쥔 채였죠. 고모가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됐어. 식사 안 해. 기분 버렸어. 그녀가 핸드백을 들고 나가려는데 민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고모, 재수 씨 커피라도 드시고 가시죠. 우리 집안 며느리는 웃는 사람만 가능하다니까요. 순진한 농담이었습니다. 민석이 피식 웃었어요. 시아버지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고모가 한 번 더 저를 노려보더니 현관으로 걸어 나갔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식탁에 침묵이 흘렀어요. 시아버지가 다시 신문을 들었습니다. 식사하게. 짧은 명령이었어요. 모두가 포크를 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접시를 바라봤죠. 민수가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재수 씨, 신경 쓰지 마. 고모는 원래 저래. 나이 55답지 않게 순진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버님. 식사가 끝나고 저는 남편과 함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많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 혼자가 아니니까요.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죠.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높이 떠올랐습니다. 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저는 이 집안에서 제 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그리고 남편을 지켜야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서로를 지켜야 했죠. 권력 구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석의 시아버지, 우측의 장남과 둘째, 끝자리의 막내, 그리고 그 옆에 선저. 저는 아직 외부인이었어요. 그러나 더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결혼 3주 차였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병원 재활치료실에 있었어요. 물리치료사가 남편의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남편이 이를 악물었죠.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물리치료사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죠. 치료가 끝나고 우리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휠체어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을 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저 고등학교 동창 미연이에요. 언니, 인터넷 봤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인데? 영상이 떴어요. 언니 영상. 지금 난리예요. 전화를 끊고 포털 사이트를 켰습니다. 메인 화면에 제목이 떠 있었어요. 재벌가 막내, 불쌍한 척하는 간병인과 위장결혼? 손이 떨렸습니다. 영상을 클릭했죠. 바로 오늘 아침 병원 장면이었어요. 제가 남편을 부축하는 모습, 제가 눈물을 닦는 장면만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표정은 모두 잘려나갔어요. 제 눈물만 클로즈업 되어 있었죠. 편집이 교묘했습니다. 마치 제가 동정을 구걸하는 것처럼, 남편이 멀쩡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조회수가 10만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댓글창을 열었죠. 손이 더 떨렸어요. 역시 돈 냄새 맡고 온 거지. 저 눈물은 연기인가? 키읔키읔. 불쌍한 척 장난 아니네. 휠체어 남편 팔아먹는 년.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뭐예요? 저는 말없이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남편이 화면을 보는 동안 얼굴이 굳어갔어요.
턱을 깨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배도윤에게 연락했습니다. 1시간 뒤 그녀가 노트북을 들고 왔어요. 거실 테이블에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편집 기록부터 확인할게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도윤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편집 타임스탬프가 다릅니다. 원본 영상은 오전 9시 30분에 촬영됐는데 편집본은 11시에 업로드됐어요. 중간에 누군가 손을 댄 거예요. 추적할 수 있어요?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추적을 피해 해외에서 올렸고 서버가 해외에 있어요. IP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치밀하게 준비한 거예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카메라로 찍고 편집하고 세상에 퍼뜨린 거죠. 누가? 왜 이러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이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서아님을 떼어내려는 시도라는 거예요. 여론을 만들어서 압박하는 거죠. 남편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쥔 채였어요. 저는 그의 옆에 갔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남편이 고개를 돌렸어요.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날 저녁 도윤이 기자 몇 명 앞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작은 카페 한쪽에 자리를 잡고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죠. 이 영상은 명백히 조작입니다. 편집 흔적이 역력합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했습니다. 그러나 얼굴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도윤이 더 말하려 했지만 한 기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대중은 영상을 믿잖아요. 변호사님 말이 맞더라도 여론은 이미 돌아섰는데요. 도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은 고요했어요. 남편이 재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평행봉을 잡고 몸을 일으켰죠. 한 걸음, 두 걸음.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남편이 땀을 뚝뚝 흘렸습니다. 세 걸음째에서 무릎이 꺾였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섰습니다. 당신, 오늘은 그만해요. 너무 무리하잖아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해야 해요. 왜요? 영상 때문에 증명하려는 거예요? 남편이 평행봉을 잡은 채 저를 봤어요. 난 증명하려고 걷는 게 아니에요. 살려고 연습하는 겁니다. 당신도 나도 살아야 하잖아요. 목소리가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죠. 남편이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4걸음, 5걸음.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등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영상 댓글을 다시 읽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수천 개의 악플이 쏟아지고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고 또 울렸어요. 저는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게는 차갑게만 느껴졌어요. 누군가 우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 누군가는 가까이 있었죠. 너무 가까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상 파문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확산됐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먼지 쌓인 책들을 닦고 서류들을 분류하는 일이었죠. 책장 뒤편에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암호를 알려줬어요. 생일 4자리.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서류 뭉치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어요. 저는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토지 등기부, 회사 계약서, 보험 증서.
그리고 낯선 제목의 서류가 눈에 들어왔죠. 사전성 후견 계약서.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펼쳤어요. 첫 장에 남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한민준. 계약 일자는 2년 전. 교통사고 직후였죠. 내용을 읽는데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의 의료 결정권, 재산 관리권, 법률 대리권, 모든 권한이 외부 법인에 위임되어 있었어요. 수익자 명단에는 시아버지와 그의 측근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고 남편에게 갔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앉아 태블릿을 보고 있었어요. 제 표정을 보더니 고개를 가우뚱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서아 씨? 저는 서류를 내밀었어요. 남편이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손이 떨렸죠. 이게 뭐예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옆에 앉았어요. 당신도 몰랐던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아버지가 이런 걸 만들어뒀다니. 그날 저녁 저는 시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서재에서 책을 읽고 계셨어요. 노크를 하자 고개를 드셨습니다. 들어오게. 저는 서류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서류를 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그거 찾았구만. 이게 뭡니까, 아버님? 시아버지가 책을 덮으셨습니다. 안전조치야. 민준이가 판단력을 잃었을 때를 대비한 거지. 하지만 민준 씨는 멀쩡합니다. 의식도 멀쩡하고 판단력도 있어요. 지금은 그렇겠지. 하지만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그럼 왜 수익자가 외부법인입니까? 왜 가족이 아니라 회사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그건 회사 일이야. 내가 알 필요 없어. 반말이었습니다. 선을 긋는 반말이었죠.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민준 씨 일인데 제가 모를 수 없습니다. 넌 아직 이 집 며느리도 아니야.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나갈 사람이잖아.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민준 씨 아내입니다. 이 서류, 법원에 취소 심판 넣겠습니다. 시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어요. 저는 서류를 들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배도윤에게 연락했습니다. 1시간 뒤 그녀가 왔어요. 서류를 펼쳐놓고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펜으로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었죠. 이거 심각한데요.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애 판정도 안 나왔는데 후견 계약이 체결됐어요. 게다가 의사소견서 날짜가 이상해요. 사고 날짜보다 앞서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미리 준비했다는 거죠. 사고 나기 전부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윤이 노트북을 열어 뭔가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법원의 후견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시간이 걸릴 겁니다. 6개월에서 1년. 그동안은요? 버텨야죠. 그리고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큰아주버님 민수였어요. 얼굴이 붉었지만 술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재수 씨, 뭐 심각한 얘기 하나? 민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도윤이 서류를 덮으려 했지만 민수가 이미 봤어요. 후견? 이게 뭐야? 민수가 고개를 가우뚱했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후견이면? 후견 대회는 언제 하는 거야? 우리 집안도 나가야 하나?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이 피식 웃었어요. 아주버님, 그건 체육대회고요. 민수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 공부 못해서 잘 몰라.
55살답지 않게 순진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웃음이 나오려는 걸 참았습니다. 도윤이 민수에게 설명했죠. 후견이라는 건요, 누군가 판단을 못할 때 다른 사람이 대신 결정해 주는 거예요.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막내가 결정을 못 한다는 거야? 근데 막내 멀쩡한데? 그래서 문제예요. 민수가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아버지가 또 무슨 짓을 하신 거야? 막내가 불쌍하잖아.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처음으로 민수의 진심을 본 것 같았어요. 그는 술에 찌든 사람이었지만 동생을 걱정하는 형이기도 했죠. 아주버님, 도와주실 수 있어요? 민수가 저를 봤습니다. 뭘 어떻게? 증인이 되어주세요. 민준 씨가 멀쩡하다는 걸 증명해 주세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야 당연하지. 막내는 머리도 좋고 말도 잘해. 내가 증인 설게. 도윤이 메모를 했습니다. 민수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근데 말이야, 아버지한테 대들면 큰일 나. 조심해야 돼. 알고 있습니다. 민수가 문을 열고 나가려다 돌아봤습니다. 재수 씨, 힘내. 우리 막내 잘 부탁해.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죠. 도윤이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서아님, 각오하셔야 해요. 이거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러설 수 없었어요. 남편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현관 우편함에 등기 우편이 꽂혀 있었어요. 저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경찰서 로고가 보였죠. 출석 요구서였어요. 피의자 이서아, 혐의 사기, 위장 결혼, 재산 편취. 손이 떨렸습니다. 조사 일시는 이틀 뒤 오전 10시. 담당 형사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남편이 휠체어를 타고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서아 씨? 저는 말없이 서류를 건넸어요. 남편이 읽는 동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렸죠. 누가? 왜? 익명 고소래요. 신고자를 밝히지 않았대요. 남편이 서류를 구겼습니다. 주먹을 쥔 채였어요. 이건 말도 안 돼. 우리 결혼은 진짜예요. 경찰은 그렇게 안 볼 거예요. 계약서도 있고 빚도 갚아줬고 기간도 정해져 있으니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같이 가요. 혼자 보내지 않을 거예요. 배도윤에게 즉시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1시간 만에 왔어요. 서류를 검토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부자예요. 결혼 계약서 내용을 아는 사람이 신고한 거예요. 누굴까요?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준비는 해야 해요. 증거를 가져가세요. 우리는 이틀 동안 자료를 모았습니다. 병원 CCTV 영상, 빚변제 확인서, 함께 찍은 사진들, 남편의 재활일지, 제가 쓴 간병 기록, 하나하나 파일에 정리했어요. 조사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검은 정장을 입었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남편이 휠체어에 앉아 넥타이를 매고 있었죠. 손이 떨려서 매듭이 잘 안 지어졌어요. 제가 해드릴게요. 저는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넥타이를 매주었습니다. 남편이 제 얼굴을 내려다봤어요. 서아 씨, 무섭죠? 아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나 보이고 싶지 않았죠.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회색 건물이 위압적으로 느껴졌어요. 입구에서 큰아주버님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커피를 2잔 들고 있었죠. 재수 씨, 막내야. 이거라도 마셔. 민수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주버님,
여기까지 왜 오셨어요? 막내 혼자 보낼 수 없지. 형이 뭐 도와줄 거 있으면 말해. 순진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조사실 앞 복도는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도윤이 서류 가방을 꽉 쥐고 있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이서아 씨, 들어오세요. 중년 형사가 나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혼자 들어갔어요. 남편은 밖에서 기다렸죠. 조사실은 좁았습니다. 회색 테이블과 의자, 형광등. 형사가 맞은편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신고 내용 보셨죠? 위장결혼 혐의입니다. 답변하시죠. 목소리가 무뚝뚝했어요. 저는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결혼 전 남편분을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3번입니다. 3번? 그리고 결혼을 결심했다? 네. 형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부채가 5억이었죠? 그 빚을 한씨 측에서 갚아줬고요. 맞습니다. 그럼 돈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닙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저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은 이 사람을 지키고 싶어서 여기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 때문입니다. 형사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표정이 여전히 무표정이었어요. 증거 있습니까? 저는 USB를 내밀었습니다. 병원 CCTV 4개월치, 함께 찍은 사진 112장, 빚변제 확인서, 재활일지입니다. 확인하세요. 형사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노트북에 꽂았죠. 파일들을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형사가 화면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일단 이 정도면 위장으로 보긴 어렵겠네요. 하지만 조사는 계속됩니다. 추가 소환 있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왔어요. 남편이 휠체어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안도했죠. 어떻게 됐어요? 일단 넘어갔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왔어요. 민수가 벽에 기대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끝났어? 고생했다, 재수 씨. 우리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도윤이 운전을 했어요. 뒷좌석에 저와 남편이 앉아 있었죠. 남편이 창밖을 보다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꽉 쥐었어요. 서아 씨. 네. 당신은 내 사람이에요. 외부인이 아니에요. 계약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감쌌어요. 저도 알아요. 이제 우리는 함께니까요. 도윤이 백미러로 우리를 봤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차창 밖으로 서울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다녔어요. 우리는 그 속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싸움은 시작됐죠.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함께 나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서류함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재활 관련 서류, 병원 영수증, 보험 증서, 하나하나 파일에 넣는데 낯선 봉투가 손에 잡혔습니다. 보험회사 로고가 찍혀 있었어요. 봉투를 뜯었습니다. 장애보험 증권이었죠. 가입 시기는 결혼 한 달 전. 보험금은 3억. 그런데 수익자 란이 이상했습니다. 한민준이 아니었어요. 제2의 법인이라는 생소한 이름이 적혀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증권을 들고 남편에게 갔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재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행봉을 잡고 한 걸음씩 걷고 있었죠. 당신, 이거 봤어요? 남편이 운동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증권을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 장애보험이에요. 근데 수익자가 이상해요. 남편이 증권을 다시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제2일법인? 이게 뭐지? 난 이런 거 가입한 적 없는데. 누군가 당신 명의로 가입한 거예요. 그날 오후 배도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가 와서 증권을 검토했어요. 노트북으로 법인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죠. 제2일법인. 있네요. 대표는 회장님 측근이에요. 재무이사 출신. 도윤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중년 남자 사진이 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왜 수익자예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건 명백히 이상해요. 민준 씨가 더 심각한 장애를 입으면 이 법인이 3억을 받는 거예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이 다치면 남편 본인도 아니고 저도 아닌 제3자가 돈을 받는다는 뜻이었죠. 정보 공개 청구할 수 있어요? 법인 동의가 필요해요. 거부하면 못 받아요. 그럼 어떡해요? 도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질 신청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법원에서 강제로 자료를 제출하게 만드는 거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모니터를 보니 둘째 아주버님 민석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문을 열자 민석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미소는 없었어요.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형수님, 민준이 있습니까? 거실에 계세요. 민석이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민석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죠. 형, 민준아. 민석이 남편 앞에 앉았습니다. 서류 가방을 열어 파일을 꺼냈어요. 보험건으로 왔어. 재수 씨가 정보 공개 청구했다며?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수익자가 이상해서요. 그건 회사 리스크 관리야. 내가 신경 쓸 일 아니야. 제 보험인데 제가 신경 안 쓸 수가 없죠. 남편의 목소리도 단단해졌습니다. 민석이 파일을 테이블에 놓았어요. 이거 그만둬. 가족끼리 이럴 필요 없잖아. 아버지도 원하지 않으셔.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이제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합니다. 민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숨소리를 죽였죠. 재수 씨 때문에 이러는 거지? 그 사람이 부축인 거야? 재수 씨는 제 아내예요. 함께 결정한 겁니다. 결혼한 지 몇 달이나 됐다고 아내래? 계약이잖아. 2년 지나면 끝이야.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남편이 휠체어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민석과 마주보는 거리였죠. 형, 당신도 뭔가 숨기고 있죠? 이 보험 형이 만든 거 아니에요? 민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가 일어났습니다. 생각 잘해. 법원까지 가면 돌이킬 수 없어. 민석이 서류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저는 거실로 갔습니다. 남편이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형도 연루됐어요. 보험 만든 게 형이에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남편 곁에 앉았어요. 손을 잡았죠. 바로 그때 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큰아주버님 민수였어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붉었지만 술 냄새는 나지 않았어요. 재수 씨, 막내 있어? 네, 거실에 계세요.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남편을 보더니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았어요. 막내야, 둘째 왔다 갔다며? 뭐라고 했어? 별거 아니에요, 형. 별거 아닐 리 없지.
둘째 표정이 안 좋던데. 민수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과일을 하나 집어 깎기 시작했어요. 보험이면 뭐야? 복권처럼 즉석에서 탈 수 있는 거야? 진지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아주버님, 그건 복권이고요. 보험은 다쳐야 받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다치면 안 되는 거네. 막내, 조심해야 돼. 순진한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이 작게 웃었어요. 민수가 깎은 사과를 건넸습니다. 막내야, 형이 말이야. 둘째가 뭘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조심해. 알아요, 형. 민수가 사과를 한 입 베어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 원래 복잡해. 형도 잘 몰라. 근데 막내는 지켜줘야지. 형이 있잖아. 55살답지 않게 순진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진심이었어요. 민수가 돌아간 뒤 저와 남편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당신 무서워요?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무섭죠. 근데 물러설 수 없어요. 이제 시작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함께 싸우기로 했습니다. 보험의 비밀을 밝히기로 했죠. 그 끝에 무엇이 있든 상관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양평으로 향했어요. 남편 소유의 작은 집이 있다고 했습니다. 차로 1시간 반 거리였죠. 도착했을 때 집은 조용했습니다. 작은 마당이 있었고 뒤편으로 낮은 산이 보였어요. 텃밭자리가 있었습니다. 잡초가 무성했지만 손만 대면 금방 살아날 것 같았죠. 여기 좋네요. 남편이 휠체어에 앉아 집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결혼 전에 샀어요. 여기서 조용히 살고 싶었거든요. 마당을 걷는데 발밑이 푹신했습니다. 흙 냄새가 났어요. 저는 이 집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은 좁았지만 아늑했습니다.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죠.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청소하면 살만할 것 같았어요. 당신 등기부 확인해 봤어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왜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어제 인터넷으로 떼어본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남편에게 건넸죠. 남편이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근저당이에요. 그것도 교차담보까지 잡혀 있어요. 근저당권자는 시아버지 측 법인이었습니다. 채권 금액은 1억. 설정 시기는 결혼 직후였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 남편 명의로 대출이 일어난 거였죠. 저 이런 거 한 적 없어요. 후견 계약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서류 마지막 장을 넘겼어요. 경매 진행 예정이래요. 다음 달 15일. 경매요? 채권자가 신청했대요. 이자를 못 갚았다고. 남편이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섰어요. 이건 아버지가 한 거예요. 날 가둬두려고. 저는 마당을 다시 봤습니다. 텃밭, 낮은 산, 조용한 집. 여기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빼앗길 위기였어요. 그날 오후 채권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법인 사무실이었어요. 20층 건물 꼭대기.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니 중년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민준 씨 보호자시죠?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네. 유예를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남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유예요? 벌써 6개월 연체됐는데 무슨 유예를 바라십니까? 변제 계획서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남편의 재활 일정, 제 수입 전망, 월별 상환 계획.
밤새 작성한 거였죠. 남자가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코웃음을 쳤어요. 이걸로요? 당신네 한 달 수입이 얼마인데 1억을 갚겠다는 겁니까? 시간만 주시면 가능합니다. 시간은 돈이에요. 경매가 더 빨라요. 남자가 서류를 책상에 던졌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그럼 이자라도 먼저 내겠습니다. 경매만은 막아주세요. 남자가 저를 빤히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이자면 월 300만 원이에요. 낼 수 있어요? 낼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없었어요. 그러나 방법을 찾아야 했죠. 3개월만 주세요. 3개월간 이자를 내면 경매를 취하해 주시겠습니까? 남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요. 근데 한 번이라도 밀리면 바로 경매 들어갑니다. 약속하세요? 약속합니다. 사무실을 나왔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남편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3개월 시간 받았어요. 월 300요? 어떻게 구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방법을 아직 몰랐으니까요. 그날 저녁 양평 작은 도서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서였어요. 여자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혹시 북토크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도서관에서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북토크요? 네. 한민준 씨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세요. 재활, 삶에 대한 이야기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볼게요. 일주일 뒤였습니다. 양평 도서관은 작았어요. 2층짜리 건물에 책들이 빼곡했습니다. 강연실은 더 작았죠. 의자가 20개 정도 놓여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중년이었어요. 한 10명쯤 모였습니다. 남편이 무대 앞으로 나갔어요. 휠체어를 탄 채였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죠. 안녕하세요. 한민준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뒤편에 앉아 지켜봤어요. 저는 2년 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한쪽 다리를 잃었죠. 처음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요, 다리가 없어도 살 수 있더라고요. 아니,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이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평행봉을 잡고 한 걸음 옮겼어요. 청중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두 다리가 없어도 마음은 선다. 이게 제가 배운 겁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진심이 담긴 박수였어요. 북토크가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젊은이, 고생이 많구만. 우리 동네 사람들이 도와줄 거 있으면 말해요. 남편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서아 씨, 여기서 살고 싶어요. 저도요. 그럼 3개월간 버텨야죠. 돈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양평 들판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방법을 찾을 거예요. 함께.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는 서울로 향했어요. 싸움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지킬 것이 생겼죠. 양평 50평방미터 집. 우리의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북토크 일주일 뒤였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어요. 저는 거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죠.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채였죠. 옆에 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4~5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으로 물었습니다.
여자가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30대 중반쯤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한민준 씨 계십니까? 할 말이 있어서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불안했지만 문을 열었습니다. 여자가 아이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거실로 안내했죠. 여자는 소파에 앉지 않고 섰어요. 아이만 소파에 앉혔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여자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이 아이 한민준 씨 아들입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뭐라고요? 들은 대로예요. 이 아이 아버지가 한민준 씨라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을 불렀어요. 여보, 나와보세요. 남편이 휠체어를 타고 나왔습니다. 여자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당신 누구예요? 기억 안 나세요? 4년 전 부산에서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요. 여자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기록이었어요. 산부인과 기록, 출생신고 서류. 아이 이름은 한지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이 아이는 당신 아들이에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출생일은 3년 전. 아버지란에 한민준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건 거짓말이에요.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여자가 비웃었어요. 거짓말? 그럼 유전자 검사해 보시죠. 당당하시면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아이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을 빤히 보더니 물었어요. 아저씨가 우리 아빠예요? 목소리가 맑았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남편이 휠체어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여자와 마주보는 거리였죠. 유전자 검사 다시 하죠. 제가 예전에 이미 했었거든요. 결과는 음성이었어요. 남편이 서재로 갔다가 봉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어요. 2년 전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원본이에요. 친자 관계 없음. 당신 사기치지 마세요.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읽었어요. 손이 떨렸죠. 이건 조작이에요. 병원에서 잘못 나온 거라고요. 그럼 다시 하면 되잖아요. 경찰 입회하에. 저는 바로 배도윤에게 전화했습니다. 10분 뒤 그녀가 도착했어요. 경찰도 함께 왔습니다. 경찰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여자의 주장, 남편의 반박, 원본 검사 결과 모두 기록됐죠. 재검에 동의하시면 일주일 안에 결과 나옵니다. 경찰이 말했어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해요. 분명히 친자일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는 즉시 갔죠. 조사실에서 경찰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재검 결과 음성입니다. 친자 관계 없음.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이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돼. 분명히 그 사람 아이인데. 경찰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거짓 신고 혐의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여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도 안 시켰어요. 제가 착각한 거예요. 그러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짓말하는 목소리였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배도윤이 말했어요. 서아님, 뭔가 이상해요. 뭐가요? 원본 검사 결과요. 병원 로고 위치가 달라요. 폰트도 미세하게 다르고요. 도윤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2년 전 결과지와 최근 재검 결과지를 비교한 거였어요.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럼 원본이 가짜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의심스러워요.
담당 의사 이름을 확인해 봤는데 그 병원에 그런 의사 없대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군가 2년 전에 가짜 결과지를 만들어뒀다는 뜻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이 고요했어요. 남편이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아 씨. 네. 저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4년 전 부산 간 적도 없어요. 알아요. 믿어요. 그러나 의문은 남았습니다. 왜 2년 전 가짜 결과지를 만들어뒀을까요? 누가 그랬을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큰아주버님 민수가 찾아왔어요. 손에 신문을 들고 있었습니다. 재수 씨, 이거 봤어? 신문 사회면에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재벌가 막내, 혼외자 의혹 무혐의. 그러나 조작 정황은? 기사는 2년 전 결과지가 의심스럽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누군가 언론에 흘린 거였죠. 이게 무슨 소리야? 막내가 조작을 했다는 거야? 민수가 화가 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신문을 받아들었어요. 아니에요. 누군가 저희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누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느낌은 있었어요. 가까운 곳에서, 너무 가까운 곳에서 민수가 소파에 앉으며 아이에게 사탕을 꺼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여자와 아이가 다시 왔습니다. 왜 또 왔어요? 여자가 울면서 말했어요. 미안해요. 저 돈 받고 한 거예요. 누군가 500만 원 줬어요. 아이 데리고 와서 아버지라고 주장하라고. 누구한테 받았어요? 모르겠어요. 전화로만 연락 왔어요. 계좌로 돈 들어왔고요. 민수가 아이에게 사탕을 건네려다가 여자에게 핀잔을 들었습니다. 애한테 함부로 주지 마세요.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참았어요. 상황이 웃길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여자가 돌아간 뒤 저와 남편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 이제 어떡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시간이 걸려도요.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걸. 그 누군가는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걸. 혼외자 소동 이틀 뒤였습니다. 아침 7시쯤이었어요. 저는 남편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내리려고 부엌으로 갔죠. 복도를 지나는데 서재 문이 열려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어젯밤까지 분명히 잠가뒀거든요. 서재는 남편의 중요한 서류들이 보관된 곳이었습니다. 늘 잠가두는 공간이었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서재 안은 난장판이었어요. 책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고 서류함 서랍이 모두 열려 있었습니다. 서류들이 사라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을 깨웠어요. 여보, 서재 좀 봐요. 남편이 휠체어를 타고 왔습니다. 서재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예요? 남편이 서류함으로 갔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했죠. 손이 떨렸어요. 진료 기록 없어요. 보험 관련 문서도 없고 후견 계약서 사본도 사라졌어요. 땅 문서 원본까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CCTV를 확인하려 했어요. 거실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이 꺼져 있었어요. 어젯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블랙아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죠. 정전이었대요. 밤새 전기가 나갔대요. 집사가 와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했어요. 다른 곳은 멀쩡했거든요. 거실 시계는 계속 작동했고 냉장고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에요. CCTV만 꺼진 거예요. 남편이 벽을 쳤습니다. 주먹 자국이 남았어요. 누가 이런 짓을... 왜? 저는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배도윤에게 즉시 연락했습니다. 1시간 뒤 그녀가 왔어요.
서재를 둘러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침입 흔적은 없어요. 내부자예요. 내부자요? 문잠금 장치에 흠집이 없어요. 열쇠로 연 거예요.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거나 마스터키를 가진 사람. 도윤이 서류함을 살폈습니다. 어떤 서류가 없어졌는지 목록 만드세요. 경찰 신고해야 해요. 그때 남편이 말했어요. 기다려요. 왜요? 사본 만들어뒀어요. 미리. 남편이 휠체어를 타고 침실로 갔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열쇠로 열었습니다. 안에 USB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사본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죠. 제가 미리 준비했어요. 당신한테도 말 안 했어요. 혹시 몰라서.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준비했던 걸까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도윤이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잘했어요. 이거면 싸울 수 있어요. 하지만 원본은 없어요. 법정에서 문제될 수 있죠? 사본도 증거 능력 있어요. 공증만 받으면 돼요. 우리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공증사무소, 은행 대여금고, 클라우드 서버. 세 곳에 나눠서 백업했어요. 도윤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증거는 구글이 아니라 냉동실에 숨기자. 농담 같았지만 진심이었어요. 우리는 USB 하나를 더 복사했습니다. 포장 용기에 꽁꽁 싸서 냉동실 깊숙이 넣었죠. 냉동 만두 사이에 숨겼어요. 이제 누가 와도 뺏을 수 없어요. 도윤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그러나 웃음 뒤에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시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신문을 보고 계셨죠. 아버님, 시아버지가 신문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왜? 서재 서류 누가 가져갔는지 아세요? 모르는데. 태연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CCTV도 꺼졌어요. 내부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럼 경찰 부르지 그랬어. 왜 나한테 와? 시아버지가 다시 신문을 들었습니다. 대화가 끝났다는 신호였죠. 저는 돌아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민석이 서 있었어요.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재수 씨. 네, 아주버님. 일이 커지기 전에 그만둬요. 가족끼리 이러면 다 망가져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민석을 똑바로 봤어요. 이미 망가졌어요. 누군가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으니까요. 그게 나라는 증거 있어요? 아직은요. 민석이 비웃었습니다. 없으면 함부로 말하지 마요. 명예훼손이에요. 그는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봤어요. 등이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떳떳한 사람의 등이 아니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요. 모른다고만 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앉았어요. 당신 무서워요? 무섭죠. 근데 포기할 순 없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우리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어요. 서류를 훔치고 함정을 파고 여론을 조작하고 그 누군가는 가까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까이.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놓지 않았죠. 우리는 함께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밤새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없어진 서류 27건. 하나하나 기억을 더듬어 적었어요. 언제 어디서 받았는지, 무슨 내용이었는지. 불안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회장님일까? 민석일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일까? 그러나 증거는 지켰습니다. 공증사무소, 은행,
클라우드, 냉동실. 네 곳에 나눠뒀으니 절대 한 번에 뺏길 수 없었어요. 우리는 준비됐습니다. 이제 싸울 때였죠. 서재 강탈 사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갑작스러웠습니다. 지난주까지 멀쩡하셨거든요. 아침에 서재에서 쓰러지신 채 발견됐습니다. 심근경색이었어요. 장례식은 사흘간 치러졌습니다. 조문객이 끊이지 않았어요.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 언론인들 모두가 와서 고개를 숙였죠. 저는 남편 옆에서 조문을 받았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허리가 아팠습니다. 그러나 쉴 수 없었죠. 민수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붉은 얼굴로 조문객들에게 절을 했어요. 비틀거리며 걸었죠. 민석이 형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형님,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가 가셨어. 민수가 울먹였습니다. 55살 남자가 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3일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연결식이 끝나고 유언장 발표가 있었어요. 가족들만 모였습니다. 거실에 소파를 둘러앉았죠.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나이든 변호사였어요. 시아버지를 30년 넘게 모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나 한진우는 이 유언장으로 내 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거실이 고요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모든 부동산과 회사 지분은 장남 한민수와 차남 한민석에게 2분의 1씩 상속한다.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민석은 무표정했습니다. 삼남 한민준에게는 상속을 하지 않는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손이 떨렸어요. 대신 한민준에게는 매월 1,20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한다. 단, 이는 내가 설립한 재단에서 관리하며 본인의 재량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변호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물을 마셨죠.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이 결정의 이유는 명시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만 말한다. 이는 아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막내를 왜 빼? 당황한 목소리였습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회장님의 뜻입니다.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습니다. 민석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얼굴에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유류분 청구는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남편이 휠체어를 뒤로 밀었습니다. 거실에서 나가려고 했어요. 저는 따라갔습니다. 복도에서 남편이 멈췄습니다. 벽에 머리를 기댔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서아 씨,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 섰어요. 괜찮아요. 우리 괜찮아요. 괜찮을 리 없잖아요. 나는 쓸모없는 아들이었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당신은 쓸모없지 않아요. 그럼 왜 날 버린 거예요? 왜 형들한테만 줬어요? 남편이 주먹으로 휠체어를 쳤습니다. 손등이 빨개졌어요. 저는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그날 밤 배도윤이 찾아왔습니다. 유언장 사본을 검토했어요. 노트북 화면에 서류를 띄워놓고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이런 유언장은 법정에서도 본 적 없어요.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요? 너무 이상해요. 막내를 완전히 배제하면서도 생활비는 주겠다? 그것도 재단에서 관리한다?
이건 민준 씨를 아이 취급하는 거예요. 싸울 수 있어요? 유류분 청구는 가능해요. 법정 상속분의 절반은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요. 근데 시간이 1년은 걸릴 거예요. 남편이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고 싶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수가 찾아왔어요.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막내야. 형, 나 이거 받고 싶지 않아. 아버지가 왜 이런 짓을 하신 건지 모르겠어. 민수가 유언장을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형이 받으세요. 형 몫이에요. 아니야. 이건 잘못됐어. 막내도 받아야 돼.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요.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떡하려고? 모르겠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과일 바구니를 두고 갔어요. 저는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햇빛이었지만 제게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왜 시아버지는 이런 유언장을 남긴 걸까요? 안전을 위해서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무엇으로부터 지키려 한 걸까요? 의문만 커졌습니다. 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인터넷에 기사가 떴습니다. 한진우 회장 유언장 논란. 막내 상속 배제 왜?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사람들은 추측했어요. 혼외자 의혹 때문이다. 장애 때문이다. 능력이 없어서다. 모두 틀린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더는 볼 수 없었어요. 남편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누웠어요. 당신, 네, 우리 포기하지 말아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눈가가 여전히 붉었어요. 어떻게요? 모든 게 무너졌는데. 아직 우리는 있잖아요. 양평집도 있고 당신 재활도 계속되고 있고 월 120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살 수 있어요. 우리 해봐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한참 말이 없었어요.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창문에 빗방울이 부딪혔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상속도, 명예도, 미래도. 그러나 우리는 남아 있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저는 몰랐습니다. 유언장 발표 이틀 뒤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양평집으로 왔어요. 저택이 숨막혔거든요. 조문객들, 기자들, 궁금한 눈빛들, 모두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양평집은 고요했어요. 50평 방미터 작은 집, 마당에 잡초가 자라고 있었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짐을 풀고 마루에 앉았어요. 남편은 휠체어에서 내려와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다리를 뻗었죠. 창밖으로 산이 보였어요. 여기 조용하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지 않았습니다. 식욕이 없었거든요. 그냥 마루에 앉아 시간을 보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달빛이 마루로 들어왔어요. 은은한 빛이었습니다. 남편이 창밖을 보고 있었죠. 서아 씨. 네. 당신도 떠날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어요. 얼굴에 그림자가 져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계약이잖아요. 2년. 이제 1년 남았어요. 그럼 당신 자유예요. 남편이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돈도 없어. 집도 경매 위기고 명예도 없어. 아버지한테도 버림받았어. 이런 남자 옆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사실이잖아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다리도 없고 돈도 없고 미래도 없어.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은 쓸모없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휠체어 탄 거지잖아요. 남편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밀쳐냈어요.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매일 일어나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고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요? 대단해서 뭐해요? 결국 아무것도 안 남았는데 나 남았잖아요.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봤어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서아 씨까지 떠나면 난 어떡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남편 곁으로 더 가까이 갔어요. 안 떠나요.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계속 여기 있을 거예요. 왜요? 돈도 없는데, 미래도 없는데, 당신이 있으니까요. 저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한참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벌레 소리가 들렸어요. 가을밤의 소리였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자정은 넘은 것 같았어요.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요. 왜요? 이런 삶을 살게 해서요. 당신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이게 제가 선택한 삶이에요. 후회 안 해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달빛에 비친 얼굴이었어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올 시간이 아니었죠. 저는 창문으로 갔습니다. 낡은 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차에서 민수가 내렸습니다. 손에 큰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아주버님? 이 시간에 왜? 민수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막내 생각나서 택배 왔는데 급하게 가져와야 할 것 같아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택배는 내일 배송이었거든요. 민수가 그냥 걱정돼서 온 거였죠. 들어오세요. 민수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루에 앉아 있는 남편을 봤어요. 막내야. 형? 밥 먹었어? 아니요. 나도 안 먹었어. 라면이나 끓일까? 민수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라면 3개를 꺼냈습니다. 냄비에 물을 끓였어요. 라면을 넣고 스프를 풀었죠. 계란도 3개 깨서 넣었습니다. 형, 계란 너무 많이 넣었어요. 많이 먹어야지. 기운 내야 돼. 라면이 끓었습니다. 민수가 냄비를 들고 마루로 왔어요. 세 사람이 냄비를 가운데 두고 둘러앉았습니다. 젓가락으로 면을 집어 먹었어요. 뜨거웠지만 맛있었습니다. 배가 고팠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죠. 민수가 국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막내야, 형이 말이야. 항상 미안했어. 왜요? 형이 술만 먹고 살아서 너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서.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형은 항상 제 편이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이런 짓을 하실 줄 몰랐어. 형이 막았어야 했는데. 민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형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장남인데 뭘 했어. 술이나 처먹고.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라면을 더 집어 먹었어요. 그래도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형이 술 끊을게. 막내 도와줄게. 형, 진심이야. 이번 주부터 금주 모임 나가기로 했어. 주말 삼촌도 할게. 남편이 작게 웃었습니다. 민수가 따라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라면을 다 먹었어요. 국물까지 다 마셨습니다. 민수가 냄비를 들고 일어났어요. 설거지는 내가 할게. 형, 됐어요. 아니야. 형이 할게. 민수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얼굴이 조금 밝아진 것 같았어요.
서아 씨. 네. 고마워요. 옆에 있어줘서. 저도 고마워요. 민수가 설거지를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형 이제 갈게. 막내야 힘내. 네, 형. 조심히 가세요. 민수가 문을 열고 나갔어요.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 멀어졌죠. 마루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저와 남편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당신, 이제 좀 괜찮아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덕분에요. 내일은 조금 나을 거예요. 그럴까요? 그럴 거예요. 우리 함께니까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해 뜨는 걸 봤어요. 새벽빛이 마루로 들어왔습니다. 어두운 밤은 지나갔습니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살아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양평집에서 돌아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배도윤이 급하게 연락을 해왔어요. 지금 당장 오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1시간 뒤 저희는 도윤의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책장에 법률 서적이 빼곡했습니다. 도윤이 책상 위에 작은 USB를 놓았어요. 검은색 USB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도윤이 심호흡을 했어요. 회장님 비서가 어제 제게 보내왔어요. 익명으로. 쪽지가 하나 같이 왔는데요. 도윤이 쪽지를 보여줬습니다. 손글씨였어요. 회장님이 쓰러지기 이틀 전 녹음하신 겁니다.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USB를 집어들었어요. 들어봐야죠. 도윤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았어요.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디오 파일. 재생시간 7분 43초. 클릭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쉰 목소리였습니다. 시아버지 목소리였죠. 나, 한진우는 이 녹음을 남긴다.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아픈 사람의 숨소리였어요. 민준아,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 남편이 노트북 화면을 빤히 봤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나는 세상의 시선이 무서웠다. 휠체어 탄 아들을 세상에 보이는 게 두려웠어.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동정하는 게 싫었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너를 숨겼다. 밖에 나가지 못하게 했어. 사람들 만나지 못하게 했고, 내가 강해질수록 나는 더 무서웠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떨렸어요. 보험 수익자를 바꾼 것도 나야. 후견 계약을 만든 것도 나고. 왜 그랬냐고? 돈 때문이야.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회사에 비자금 구멍이 있었어. 5억. 내가 빼돌린 거야. 세무조사 들어오면 들통날 판이었지. 그 구멍을 메워야 했어.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내 보험금으로 내 땅으로 메우려고 했어. 내가 다치면, 아니, 내가 더 악화되면 돈이 나올 거잖아. 그걸 노린 거야.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돈을 위해. 미안하다, 민준아. 나는 아버지 자격이 없어. 너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방패로 봤어. 돈줄로 봤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유원장도 그래서 만든 거야. 너한테 상속을 안 주면 사람들이 의심하잖아.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그럼 조사가 들어가고 비자금이 들통나. 그게 무서웠어.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월 1,200만 원 준다고 했지만 그것도 재단 돈이야. 내 돈 아니야. 나는 끝까지 너한테서 뺏으려고 한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서아 씨, 그 여자 잘 만났다.
내 옆에 남아줘서 고맙다. 제발, 민준이 좀 지켜줘. 나는 못했으니까. 녹음이 끝났습니다. 사무실이 고요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는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도윤이 휴지를 건넸습니다. 저도 울고 있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이제 알았어요. 왜 날 버렸는지.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체면과 돈. 그게 다였어요. 민준 씨, 괜찮아요.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까. 남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윤이 물을 건넸어요. 이거 공개할 거예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물을 마셨어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공개해야죠. 진실을 알려야 해요. 회장님 명예가 바닥에 떨어질 거예요. 언론이 난리 날 거고요. 상관없어요. 명예보다 진실이 중요해요. 이제 더는 숨고 싶지 않아요. 남편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전 당신 편이에요. 고맙습니다, 서아 씨. 도윤이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럼 준비할게요. 경찰에 이관하고 기자회견도 열어야 해요. 언제 할 수 있어요? 일주일이면 돼요. 자료 정리하고 언론 섭외하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거실 창가에 섰어요.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휠체어를 타고 왔습니다. 제 옆에 섰죠? 서아 씨. 네. 무섭지 않아요? 무서워요. 근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이제 시작이네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창밖을 봤어요.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시아버지의 체면도, 비자금도, 모든 거짓도 다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의심에서, 누명에서, 그림자에서. 일주일 뒤였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카메라가 20대는 넘었습니다. 기자들이 노트를 들고 앉아 있었죠. 저와 남편, 도윤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남편이 마이크 앞에 앉았어요. 저는 그의 옆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민준입니다.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어요. 오늘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아버지 한진우 회장이 남긴 녹음을 공개하겠습니다. 스피커에서 녹음이 흘러나왔습니다. 7분 43초. 모든 진실이 담긴 시간이었죠. 녹음이 끝났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웅성거렸어요. 기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유류분 청구는 하실 겁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유언장 다툼은 멈추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럼 비자금은요? 고소하실 건가요? 그건 경찰이 판단할 일입니다. 저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조사 요청도 했고요. 도윤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진우 회장의 비자금 5억 원에 대한 조사를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관련 자료는 모두 제출했습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회견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복도로 나오는데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막내야. 형? 잘했어. 형도 녹음 들었어. 형이 몰라서 미안해. 민수가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남편이 형의 등을 두드렸어요. 괜찮아요, 형. 건물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쏟아졌어요. 따뜻한 햇빛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실은 밝혀졌고 우리는 싸울 준비가 됐습니다.
기자회견 사흘 뒤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저택을 나왔어요.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책 몇 권, 남편의 재활도구. 그게 전부였죠. 민수가 트럭을 가져왔습니다. 낡은 1톤 트럭이었어요. 짐을 싣는 걸 도왔습니다. 막내야, 이제 진짜 가는 거야? 네, 형. 양평에서 살 거예요. 그래. 형도 주말마다 놀러 갈게. 민수가 남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저택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6개월을 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쉽지 않았어요.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양평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도시가 사라지고 논밭이 나타났습니다. 1시간 반 뒤 양평 작은 집에 도착했어요. 마당에 잡초가 여전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집이었죠. 짐을 내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걸레질을 했고 남편은 휠체어에 앉아 손 닿는 곳을 닦았어요. 민수는 마당 잡초를 뽑았습니다. 재수 씨, 이거 다 뽑아야 해? 네, 아주버님. 텃밭 만들 거예요. 텃밭? 뭐 심을 건데? 상추, 토마토, 고추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잡초를 계속 뽑았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어요. 해질 무렵이 됐습니다. 집이 조금 정리됐어요. 바닥이 깨끗해졌고 창문도 닦였습니다. 마당도 말끔해졌죠. 형, 저녁 먹고 가세요. 아니야. 형은 가볼게. 다음 주말에 또 올게. 민수가 트럭을 타고 떠났습니다. 저와 남편만 남았어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에 식재료가 없었어요. 라면을 끓였습니다. 계란을 2개 넣었죠. 마루에 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산 너머로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당신 후회 안 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여기가 좋아요. 돈도 없고 불편한데. 그래도 우리끼리니까 좋아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집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벽지를 새로 발랐어요. 저는 풀칠을 하고 남편은 휠체어에 앉아 벽지를 잡아줬습니다. 당신, 이쪽 좀 더 당겨봐요. 이렇게요? 네, 그래요. 벽지가 반듯하게 붙었습니다. 하루 종일 걸렸지만 한 방이 끝났어요. 주말이 됐습니다. 민수가 왔어요. 손에 페인트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막내야, 형이 페인트 칠은 잘한다. 형, 고마워요. 민수가 거실벽을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흰색 페인트였어요. 붓질이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재수 씨, 이거 어때? 좋아요, 아주버님. 깔끔해요. 세 사람이 함께 집을 고쳤습니다. 벽을 칠하고 문틀을 닫고 마루를 다시 깔았어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텃밭도 만들었습니다. 마당 한쪽을 갈았어요. 흙을 뒤집고 거름을 섞었습니다. 상추 모종을 심었고 토마토 모종도 심었죠. 고추 씨앗도 뿌렸어요. 당신, 이거 잘 자랄까요? 잘 자랄 거예요. 매일 물 주면 돼요. 남편이 휠체어에 앉아 텃밭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밝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출산 준비를 시작했어요. 배도윤이 보험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서아님, 실손보험으로 300만 원 정도 해결 가능해요. 병원비 대부분 커버돼요. 고마워요, 도윤 씨. 산부인과는 양평에 괜찮은 데 있어요. 거기 가보세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친절했어요. 검사를 받았고 출산 예정일을 확인했습니다. 석 달 뒤였죠. 집으로 돌아와 아기 방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비웠어요. 벽지를 연노란색으로 발랐습니다. 아기 침대를 샀고 작은 옷장도 드렸죠. 당신 여기 어때요? 예뻐요. 아기가 좋아할 거예요. 남편의 재활도 계속됐습니다. 평행봉은 없었지만 마당에 나무 막대를 박아뒀어요. 그걸 잡고 걷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엔 서너 걸음밖에 못 갔어요. 그러나 일주일, 2주일 지나니 10걸음을 걸었습니다. 지팡이를 쓰기 시작했어요. 서아 씨 봐요. 지팡이만으로 걸을 수 있어요. 남편이 마당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휘청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어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땀이 흘러내렸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어느 날 남편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뭐 써요? 에세이요. 제 이야기를요. 좋은데요. 남편은 매일 조금씩 글을 썼습니다. 사고 이야기, 재활 이야기, 우리 이야기. 한 달 만에 원고가 완성됐어요. 양평 도서관 사서에게 연락했습니다. 원고를 보냈죠. 일주일 뒤 답이 왔어요. 민준 씨, 이거 출판사에 소개해 드릴게요. 좋은 글이에요. 작은 출판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계약을 했어요. 2,000부를 찍기로 했습니다. 당신 책이 나와요. 네. 믿기지 않아요. 책이 나왔습니다. 표지에 남편 이름이 박혀 있었어요. 양평 서점에 책이 놓였습니다. 도서관에도 비치됐죠.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천천히 팔렸어요. 그러나 입소문이 났습니다. 한 달 만에 2,000부가 다 팔렸죠. 당신 다 팔렸대요. 정말요? 네. 추가로 1,000부 더 찍는데요. 남편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났어요.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인쇄로 400만 원 정도 받았어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번 돈이었습니다. 텃밭에서 상추가 자랐습니다. 토마토도 빨갛게 익었어요. 고추도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저녁마다 텃밭에서 채소를 땄어요. 씻어서 먹었습니다. 직접 키운 채소는 맛이 달았어요. 당신, 이거 우리가 키운 거예요. 네. 대단하죠? 우리는 웃었습니다. 소박했지만 행복했어요. 민수는 매주 토요일마다 왔습니다. 술 냄새는 나지 않았어요. 정말 끄는 것 같았습니다. 막내야, 형 일주일째 술 안 마셨어. 진짜요? 대단한데요, 형. 응. 금주 모임 나가니까 괜찮더라. 민수가 텃밭을 돌봤습니다. 잡초를 뽑고 물을 줬어요. 아기 방도 청소해줬습니다. 재수 씨, 아기 태어나면 형이 주말 삼촌 할게. 고마워요, 아주버님. 뭐? 형이 해줄 수 있는 거 이것밖에 없어서. 민수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55살답지 않게 순진한 얼굴이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출산일이 다가왔어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진통이 시작됐죠. 10시간이 걸렸습니다. 남편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민수도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남자아이였어요. 울음소리가 컸습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아드님이에요.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이었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남편도 울고 있었어요. 아기를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우리 아들이에요. 네. 우리 아들이에요. 병원비는 350만 원 나왔습니다. 실손보험으로 280만 원 처리됐어요. 나머지 70만 원은 저희가 냈습니다. 일주일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기를 아기방에 뉘었어요. 연노란 벽지가 아기를 감쌌습니다. 민수가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아기 옷이었어요. 막내야, 이거 조카 줘. 형,
고마워요. 뭐? 삼촌이 당연히 사줘야지. 아기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100일이 지나고 돌이 됐어요. 양평집 마당에서 작은 돌잔치를 열었습니다. 민수가 왔고 배도윤도 왔어요. 도서관 사서도 왔습니다. 북토 그때 만난 사람들도 왔죠. 소박한 잔치였습니다. 그러나 따뜻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양평집 마당에서 아기가 울고 있었어요. 돌 지난 아이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비틀거리며 마당을 걷다가 넘어졌죠. 다시 일어났어요.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지팡이를 짚고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봤습니다. 당신, 아기 또 넘어졌어요. 괜찮아요. 혼자 일어날 수 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아이는 정말 혼자 일어났어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울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회사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완전히 전환됐대요. 민주는 비상임이사로만 남았습니다. 월 한 번 이사회에 참석할 뿐이었죠. 둘째 아주버님 민석은 분식회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회장 비자금 5억 원 중 일부가 그의 계좌를 거쳤대요.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었죠. 당신, 민석 아주버님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법원이 판단하겠죠. 남편은 더 이상 그 일에 마음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시아버지가 남긴 새 유증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나중에 발견한 문서였어요. 양평 작은 집과 소액 현금 5천만 원. 우리에게 남긴 거였습니다. 이게 마지막 양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죄책감이었을 거예요. 많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했어요. 우리는 빚이 없었고 집이 있었고 먹고 살 수 있었으니까요. 주말이 됐습니다. 민수가 왔어요. 차에서 내리는데 얼굴이 많이 말라 있었습니다. 술을 완전히 끊은 지 1년째였죠. 막내야. 형? 민수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가 깔깔 웃었어요. 조카, 삼촌 왔다. 어디 보자. 많이 컸네. 민수가 아이를 어깨에 태웠습니다. 아이가 좋아서 소리를 질렀어요. 형, 조심해요. 알았어. 형이 주말 삼촌 잘하잖아. 민수는 정말 주말마다 왔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아이를 돌보고 텃밭을 가꾸고 집 수리를 도왔습니다. 형, 금주 모임은 어때요? 좋아. 작년엔 한 번도 안 마셨어. 1년 배지 받았어. 민수가 자랑스럽게 배지를 보여줬습니다. 작은 금색 배지였어요. 대단하네요, 형. 뭐? 막내 보면 힘이 나더라. 너도 매일 재활하잖아. 형도 할 수 있지. 민수가 아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이가 비틀거리며 걸어갔어요. 오후에 배도윤이 찾아왔습니다.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서아님, 민준 씨. 도윤 씨 왔어요? 네. 마지막 서류 정리하러 왔어요. 회장 비자금 사건이 일단락됐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했고 관련자들이 처벌받았어요. 민석도 그중 하나였죠. 민석 씨는 어떻게 돼요? 집행유예 나올 것 같아요. 깊이 관여하진 않았대요. 단순 회계 조작 정도로 끝날 듯해요. 도윤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우리가 사인할 문서들이었어요. 마지막 정리 서류였죠. 이제 끝이에요. 수고하셨어요. 도윤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남편도 웃었습니다. 도윤 씨, 정말 고마웠어요. 저도 좋은 경험이었어요. 다음에 또 사건 있으면 연락 주세요. 가족 할인 되나요? 남편이 농담을 던졌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가족이라고 깎아주는 변호사 없어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도윤이 일어났어요. 그럼 저는 가볼게요. 아기 건강하게 키우세요. 네. 조심히 가요. 도윤이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먼지가 조금 날렸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민수도 서울로 돌아갔어요. 마당에 저와 남편, 아이만 남았습니다. 남편이 마루에 앉았습니다. 지팡이를 옆에 세워뒀어요. 저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마당에서 놀고 있었죠. 당신, 네, 후회 안 해요? 정말로.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어요. 하나도 안 해요. 왜 자꾸 물어요? 그냥 가끔 미안해서요.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었잖아요. 이게 제일 좋은 삶이에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후회 안 해요? 아니요. 당신 만나서 다행이에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지 석 달째였어요. 우리 이야기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구독자가 10,000명을 넘었죠. 오늘도 영상 찍어요? 네. 마지막 이야기 해야죠. 카메라를 켰습니다. 빨간 불이 들어왔어요. 저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년 전 저는 선택의 기로에 있었어요.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남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남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아이가 마당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후회하지 않냐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는데 왜 남았냐고.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대답은 간단해요. 다시 돌아가도 저는 이 남자를 매일 선택할 겁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두 다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일어서는 마음이 가족을 만듭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계속 선택할 거예요. 서로를요. 카메라를 껐습니다. 남편이 저를 안았어요. 우리는 한참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이가 마당에서 넘어졌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혼자 일어났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죠. 당신 저 봐요. 아기 혼자 일어났어요. 우리 아들 대단하네요.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갔어요. 아이 곁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아빠가 같이 걸어줄게. 남편과 아이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천천히 비틀거리며. 그러나 함께였어요. 저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별이 하나둘 나타났어요. 양평 하늘은 별이 많았습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선택도 계속되죠. 우리는 매일 서로를 선택하고 일어서고 걷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서면 되니까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끝이 아닌 시작의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서아와 민준의 이야기였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양평의 작은 집에서 살고 있어요. 마당에는 상추와 토마토가 자라고 아이는 매일 조금씩 더 걷습니다. 민주는 지팡이를 짚고 걷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죠. 서아는 남편 곁을 지키고 있어요. 돈이 많지 않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건 두 다리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마음이었으니까요. 민수는 매주 토요일마다 양평집을 찾아갑니다. 금주 1년을 지켰고 이제 진짜 형이 됐습니다. 회장이 남긴 진실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세상은 물었어요. 왜 남았냐고. 서아는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매일 살려고 애쓰니까. 그게 사랑할 이유로 충분하다고.
여러분도 혹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나요? 서아와 민준의 이야기가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서면 되니까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